네, 품질 경영론 동영상 강의 제한 제도입니다. 네, 품질 경영 이제 제한 제도 그 중간 파티는 제가 짧게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 찍어놓은 걸 보니까 짧게 지나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선생이 거짓말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는 거죠. 네, 선생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게 뭐 라떼는 말이야 혹은 요즘 애들은 왜 이래 이런 얘기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는 꽤 알려진 사실이죠. 수메르 지점토판, 점토판에 있었던 기록을 봐도 왜 요즘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가? 왜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가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죠. 그리스에도 있고 중국 고대 기록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은 왜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서 힘들게 하는가? 왜 이런 걸 해서 꼰대 짓을 하는가? 왜 이건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학생들의 토로나 어린 사람들의 그런 불만도 예, 유구한 역사 속에서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인식 체계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릴 때에 생각하는 방식과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느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구조가 되게 커진 꽤 많이 넓은 범위에서 확립이 됐고 대신 좀 딱딱해진 그런 상태와 내가 아는 세계가 아주 넓지는 않지만 좀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여러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의 젊은 사람과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꼰대가 되지 않는 거고 젊은 사람도 그 나이 든 사람들 혹은 선생님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좀 경청을 하고 쓸만한 걸 좀 뽑아먹는 그런 태도겠죠. 학생은 당연히 좀 뽑아먹으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 그게 완벽하게 그렇게 작동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들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꼰대가 되는 거를 피하기 힘들 때는 저처럼 직업이 꼰대면 돼요. 선생 선생은 기본적으로 꼰대잖아요. 네. 선생님이란 직업은 꼰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거다라고 강요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합니다. 너 이렇게 왜 이렇게 꼰대야? 왜 이렇게 꼰대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직업이 꼰대라서 이러면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네. 물론 물론 그런다고 꼰대짓 정당화된다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준다는 거죠. 물론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약간 그런 거죠.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나 원래 이래. 원래 이런 건 몰랐어? 왜 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해? 이런 거죠. 나는 원래 이래가 이해를 하는 그 어떤 근거는 될 수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 정당성을 주지는 않죠. 그죠? 이해는 해.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그게 나쁜 짓이지라고 이제 결론이 나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으로서 꼰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이해를 받기 위한 거지. 이게 정당하다는 건 아니겠죠. 그 지식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꼰대짓은 네,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선생이더라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꼰대일 수밖에 없는 제 직업을 또 10분 활용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쪽이건 간에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생들과 20대의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진 많은 창의력과 가능성을 가진 어떤 제가 아는 다른 인간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제 직업의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잃지 않고 싶기 때문에 어, 늘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꼰대짓을 덜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이나 만나게 되는 계기라든가 이런 꼰대짓을 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만나게 되는 계기를 꼰대짓을 덜 한다는 거는 강제로 야 너 나랑 얘기 좀 할까? 요새 무슨 불만 있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를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하면은 학생이 편한 시간을 꼭 만나야 될 때는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뭐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어른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는 되게 많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경우에도 주제는 학생들 쪽으로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일상이나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잘 알기는 어렵겠죠. 나이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be that as it may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법한, 혹은 알 만한 어떤 단서는 있을 법한 얘기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그렇게 좀 해서 분위기가 펼쳐지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면 이제 질문을 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게끔 이끌어내려고도 하고, 약간 MC 아닌 MC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죠. 네, 그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제 노력이 제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느끼는 큰 보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건지, 아니면 뭐 학생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를 도와준 건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꽤 힘든 시간, 굉장히라고 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꽤 힘들고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학생들이 꽤 찾아와 줬어요. 제 방 약속 없이 이렇게 방문해 줬는데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 덕분에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와서 특별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들렀고, 그냥 뭐 어떠신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고, 뭐 질문을 몇 가지 하기도 했고, 또 다음에는 뭘 하자고 뭐 약속도 해보고 뭐 그랬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게 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저도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바쁘겠죠. 어쨌든 그게 되게 기뻤고, 혹시나 또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더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를 너무나 바라고요. 지금도 이미 갖고는 있지만 사탕이나 쿠키를 더 많이 마련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방에서 같이 즐겁게 유튜브 보고, 네, 이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스마트워치를 새로 샀는데, 어, 이게 뭐 제가 설정을 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놨더니 1시간 지나면 자꾸 좀 운동하라고, 걸어 다니라고 저한테, 네,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시고요. 네, 운동 다 하셨으면 이제 공부를 하죠. 네, 제한 제도입니다. 주요 사례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또 좀 가리고 있으니까 좀 도망가겠습니다. 뿅. 네. 뭐 제한 제도의 역사는 사실 뭐 많은 책에서 이 회사를 케이스로 삼아요. 그런데 뭐 기업에 있어서 제한 제도를 근대적인 기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활용한 게 이게 이제 유명해서 그런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제한 제도를 그 조직 단위에서 활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어떤 참여나 그런 소소한 아이디어가 쌓여서 큰 것을 바꾼다는 건 뭐 중국 고대사에도 많이 나오고, 뭐 서구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도, 물론 거기서의 그 일반 대중은 진짜 대중이 아니라 이제 귀족들을 말하는 거지만, 그래서 많이 있어요.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접수돼서 그게 뭐 어떤 발전이 많이 있는데, 현대적인 기업에서 그걸 보상으로 이어져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이제 유명한 사례로 이제 이게 소개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도 조금 쓰면서도 약간 좀, 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과거에 더 많이 있었을 텐데, 네,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이 소개된 내용을 보면은 윌리엄 댄이라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조선소의 경영자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여러분들이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거고요. 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잘 알고 있을 건데, 유럽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크게 일단 4개의 네모로 그릴 수가 있죠. 예. 스위스는 여기 있고요. 스위스는 여기 있고, 네덜란드, 벨기에는 여기 있습니다. 덴마크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영국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2단계로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아일랜드가 있고 사실 영국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 치죠. 예. 이쪽 위쪽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영국. 정확히는 잉글랜드죠. 네. 잉글랜드를 한자로 옮긴 게 영국이에요. 네. 잉을 이제 중국 발음해서 이제 영자로 이제 치환했기 때문에 왜 독일이 도이슬란드가 독일이고 뭐 이런 거는 다 중국 한자 중국에서 그걸 그 한자로 읽었을 때 비슷한 발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네. 스페인은 여러분 한자로 뭔지 아세요? 서반아예요. 서반아. 요즘은 그런 표현을 여러분 안 써서 전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스페인어 학과라 안 하고 서바나 어학과라고 했습니다. 서바나 어학과. 네. 낯설죠. 이거야말로 진짜 라떼 토크입니다. 아무튼 네. 영국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뭐 뭘로 유명하냐면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셀틱과 나머지 한 팀이 레인저스죠. 네. 셀틱 앤 레인저스가 유명하다 뭐 이런 소리 할 텐데 저한테는 이제 위스키가 유명한 동네고요. 네, 조선소도 유명합니다. 네. 배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제한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우리 포상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채택 보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길래 4년 후에는 보상금을 2배로 올렸어요. 2배 더블로 주겠다. 그랬더니 막 아이디어가 막 1887년까지 몇 년 동안은 아이디어가 600개가 들어오고 그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채택을 해서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 비용도 절감하고 기술적인 혁신도 이루고 경영상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19세기잖아요. 이게 이 얘기가 19세기에 있었던 이 한 회사의 어떤 사안이 모든 전 세계로 똑같이 퍼진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 기업들이 발전해 나가는 요 시기에 요 대표적인 회사를 비롯해서 몇몇 회사들이 영국 특히 산업혁명이 많이 발전했던 그 기업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던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동네에서 우선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우 저 동네 왜 이렇게 기업이 장사가 잘 돼? 뭘 이렇게 잘해? 그걸 관찰을 했더니 이런 제한 제도가 좀 도움이 되더라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게 영국, 유럽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까지 퍼져나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갔던 이 제한 제도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유럽은 이제 길드를 기반으로 해요. 길드가 뭐죠? 길드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그 리니지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맞는데 원래 길드의 뜻은 어떤 조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직능,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왔는데 그 홈이 잘 만드시는 장인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홈이 만드는 대장장이들의 모임 이게 길드인 거예요. 네. 목수면은 목수가 모였으면 목수 길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우리가 다 일치 단결을 해야 우리가 제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대장장이가 되게 낮은 품질의 호미를 덤핑으로 팔면은 그건 사실은 낮은 품질의 호미임에도 불구하고 야 저기는 어쨌든 호미를 개당 뭐 1,000원에 파는데 너는 왜 3,000원을 받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일치 단결해서 품질의 기준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높은 수입을 얻고 뭐 표준 계약을 만들고 서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의 노동조합이랑 비슷한 그런 형태가 있었던 거죠. 서로 뭐 기술도 교류하고 그게 완벽하게 다 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목적성을 자기들도 모르게 모여서 단결하고 서로 돕다 보니까 생긴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기술자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다는 거, 그게 전문적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혁명 시기에 이제 너무 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혁명 시기에 유럽이 이제 동양과 좀 달랐던 점은 그 중간 계층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법학이나 뭐 회계학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귀족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기는 하나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전문직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로 뱅커, 은행가, 어카운턴트, 회계사, 그 다음에 뭐 로이어,
법관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뭐 수학자, 공학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문 직종을 가진 엔지니어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 그러니까 부르주아 중간계층 이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핵심 우리로 지금 오늘날로 치면 핵심 연구원, 핵심 기술자니까 혹은 뭐 회사마다 있는 명장, 뭐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저 위쪽에 있는 귀족이나 그 경영자 혹은 소유자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기 이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 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계급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좀 이제 쓸만한 뭔가를 아는 얘네들에게 좀 물어보는 거는 그럴만하지 얘네들은 전문직이잖아 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영국, 유럽, 미국으로 퍼져나간 제한제도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퍼져나간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쪽은 좀 달랐어요. 일본 쪽은 좀 다른 게 일본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게 됐을 때 이제 전후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의 품질 관리는 다 얘기를 한 거고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이시카와 그 부자로 이어진 어쨌든 아버지 이시카와도 전후의 상황이니까 이시카와 카오루 이시카와가 이제 이시카와 카오루가 이제 활동하는 시기는 6, 70년대인 거죠. 그때는 이제 근대 현대화된 일본이니까 뭐 계급이 뭐 사람들 마음속에는 좀 남아 있지만 지금도 일본은 아직도 조금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귀족 학교를 다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근로자는 다 똑같은 근로자고 그 뭐 관리자가 있고 뭐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그냥 다 똑같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냥 누구의 아이디어를 뭐 한두 명만 되는 아주 소수의 아이디어를 들을 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풍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본은 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은 아니야 사람은 격차가 있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시대적인 차이, 흐름의 차이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 이렇게만 설명을 했더니 일본이 좀 더 평등한 사회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맞는 얘기긴 한데 시대 보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 보정.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제한제도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미라이공업이 보통 얘기가 됩니다. 미라이공업은 일본에 있는 이 기계 그 엔지니어링 그 관련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란닝구 메리아스 이분 할아버지가 사장님입니다. 야마다 아키오. 이분의 목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분의 어떤 철학은 사원이 인간이 행복해야지 회사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자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비용을 엄청나게 아껴서라도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중요하다. 우리는 전원 고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그 비판하는 회사가 일본의 역시나 대기업인 도요타입니다. 일본에서 제조업의 어떤 대명사는 도요타예요. 토요타 자동차 회사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이기도 했었고 지금은 뭐 자동차 회사들이 막 연합하고 그래서 아마 FCA인가 그쪽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어쨌든 단일 브랜드로는 도요타가 뭐 꽤 오랫동안 가장 많은 차를 팔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회사죠. 제조업으로 품질도 좋은 걸로 유명하고. 그러나 도요타도 우리나라 회사들처럼 우리나라가 거기서 배운 거긴 하지만 하청업체가 많고 사람을 쥐어짜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네, 이 회사 사장은 그래가지고 도요타 다니는 사람이 뭐가 행복하냐 그래서 맨날 자살하고 불행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냐 특히 하청업체들은 그래서 우리 회사는 목표치도 없고 평가도 없고 타임카드 이런 거 없다 아예 없다. 다만 돈을 아끼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뭐 분위기를 뭐 으쌰으쌰 한다는 게 아니라 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다라고 뭐 따로 설명하지도 않지만 그래요. 이 회사 되게 웃긴 게 조명이 거의 없고 회사 전체에 복사기가 한 대 있나 그래요. 그리고 서류는 가능하면 이면지를 씁니다. 인쇄할 때도. 네.
돈을 거의 안 써요. 옷 뭐 그냥 자유예요. 다 저렇게 입고 다닙니다. 사장 자체가 저렇게 입고 다니고 사장 사무실이란 것도 거의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출근도 잘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사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별로 없고 다 현장에서 알아서 굴러가니까요. 특별히 뭔가를 바꿔야 되는 어, 일이 별로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낭비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이지만 큰 낭비는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보통 보는 거죠. 네. 설비를 늘린다거나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한다거나 뭐 전 사원들을 뭐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비나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 뭐 이런 거는 일본에서는 그런 게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복지가 그 중에서도 아주 뭐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방금 말씀드리는 제한제도 때문이에요. 모든 직원들에게 제한제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R&D 예산을 따로 이렇게 배정하지 않고 R&D 예산이 거의 이제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회사가 그 높은 어떤 기술 수준을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까닭은 모든 직원들이 사소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서 그게 누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콘덴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벽에 이렇게 콘덴서 박스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콘덴서 박스가 안에서 고장났을 때 이걸 꺼내려면은 막 벽을 다 허물어야 돼. 어디에 매립이 됐는지 모르니까 전기 배선을 다시 할 때. 그런데 여기다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렇게 전기 탐색기로 삐비비비비비 하면 이제 금속 탐지기로 찾을 수 있으니까 쉽게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뜯어서 할 수가 있게 돼. 그런 방식으로 이게 시장 점유율을 엄청 높였고 그런 사소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주 뛰어난 그 기술적인 발전을 가져오거나 특허로 이어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기업의 어떤 결정적인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니까 되게 그 큰 아이디어들을 모집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도 써서 내라. 이걸 모토로 하고 있어요. 그냥 정말 사소한 거 평가도 안 할 테니까 뭐라도 써서 내는 성의를 보이면 500엔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뭐라도 생각을 하려고 드는 게 중요한 거지 대단한 한두 놈만의 머리로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장이.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그게 성공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ECR도 그렇지만 그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줄이는 겁니다. 호렌쇼가 이제 보고하는 거거든요. 일본말로. 그래서 그 과정을 최대한 줄여서 그 제안을 쉽게 만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게 함으로써 아이디어가 뿜어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이 각종 그 상들을 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 위에 사진은 사장님을 보여드리려고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선풍기에 뭐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이름 적어서 선풍기에 날려서 제일 멀리 날아간 사람을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직급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 업무를 나눈 거지. 네. 학생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학과장은 뭐 다른 교수님을 이렇게 다른 교수님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귀찮은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여기는 보는 겁니다. 물론 학과장님으로서 하는 일이 있죠.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부담을 짊어지고 이제 직무가 달라지는 거지만 어떤 직무를 추가로 만든 거지만 그거를 뭐 어떤 일을 잘해야지 그 자리에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안 본다는 거죠. 이 회사는.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자리 가면은 할 수 있게끔 회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케이스는 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라고 제가 주소도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 경우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MBC에서 다큐멘터리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시면 네,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네, 앞에서 다른 그 품질 경영 그 방법론들도 그랬지만 이게 다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보면 성공 요인은 대표적으로
그리고 경영기법, 경영사례, 여러분들이 뭐 우리과 수업도 그렇고 뭐 우리과 수업에서 품질경영론이나 기술경영론 같은 것들도 그렇고 어, 상공개론의 어떤 사례들이 소개될 때도 그럴 거고 OR이나 의사결정론에서 어느 정도 소개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강의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또 심지어 이제 경영대 쪽에 가거나 이제 사회과학 계열 쪽 과목을 들으면서는 더 많은 이제 사례들을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경영 기법들 특히 이제 사람을 다루고 조직을 다루는 그런 일에 있어서 성공 요인은 다 책임자의 어떤 역할이 커요. 책임자가 당연히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제도를 이렇게 정착시키려고 이제 그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 사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원과 리더십, 즉 다시 말해서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해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망한 케이스를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가시성, 그러니까 쉽게 이게 잘 보여야 되고 제한 제도가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소화, 용이성이 중요해요. 네. 이게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밑에서 이제 성공 사례를 보면 여기 잘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빠른 응답이 필요합니다. 제안을 해놨는데 이거 뭐야? 언제 돼? 된 거야 만 거야? 에이 그럼 그렇지. 괜히 하라고 했네. 뭐 맨날 아이디어 내라고 하고 신경도 안 쓰면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요즘 뭐 자기 효능감 그러는데 빠른 피드백이야말로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24시간에 접수하고 72시간 내에 심사를 한다. 아메리칸 항공도 어떻게든 빨리 접수를 해서 정 안 되면 크랜달이라는 그 담당자한테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보는 겁니다. 인정과 보상. 그래서 이 결과 심사한 결과가 그 회사에 쓸모가 된다면 아주 이제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 비금전적인 표창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여행 같은 보너스를 준다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인정과 보상이 잘 안 된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단치 않은 아이디어인 경우에도 참여를 한 것 자체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 자체에 대한 그런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뭐 확산도 있어야 되지만 요 앞부분까지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들을 좀 보면 뭐 LG전자 창원공장에서 그냥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가지고 건의를 하겠더니 많이 들어왔다. 농심에서 뭐 연 3만 건이나 뭐 건의가 들어온다, 제안이 들어온다. SK텔레콤은 고객에게 제안을 열어놨다. 뭐 이런 거 들어오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는데 뭐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유명한 얘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캐비어를 뭐 이렇게 큰 캔을 쓰다가 뭐 작은 캔을 썼더니 이제 캐비어 낭비가 줄어들어서 돈을 되게 많이 아꼈다라든가 뭐 어떤 거 처리 방식을 좀 바꿨더니 이제 수화물이 어떻게 돼서 효율적으로 됐다던가 그래서 뭐 퍼스트 클래스 고객들이 만족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됐고 특히 이제 담당자인 크랜달이 처리가 안 되면 무조건 자기한테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제안을 반영을 하고 그걸 처리를 시켜서 그 제안을 한 사람에게 도움 그 연락이 가도록 하고 또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는 그런 적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됐고 자기 자체적으로 이런 뭐 상도 만들어서 이렇게 표창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제가 최근 사례로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회사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게 정말로 잘 쓰이는 경우는 그 요즘 회사들, 솔루션 회사들, 서비스 회사들, IT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례를 찾아봤더니 뭐 되게 유명한 실리콘밸리 쪽 그 IT 기업들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는 쪽이고 아이디어가 실제 어떤 서비스, 솔루션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계통이잖아요. IT. 특히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그럴 거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그냥 있다가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바로 반영이 되고 빨리 반영이 돼서 결과물이 보이니까 직원들도 좋아하고 상당히 많은 IT 기업,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타트업들은 근무 시간 중에 일부를 아예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요. 설령 회사 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회사에다가 다시 되팔 수도 있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더 많은 아이디어가 회사 안으로 들어오고 회사가 풍성해진다고 믿는 거죠. 페이스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뭐 그런 걸로 워낙 유명하고 페이스북도 보면 해커톤이라고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우리과 학생들은 해커톤을 해봐서 알겠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주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같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로 회사에 도움이 되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행사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성공을 한 사례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오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련을 비롯한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제한을 한 케이스입니다. 뭔가를 해라, 아이디어를 내서 뭘 해라. 뭐 억지로 아이디어를 내요. 그럼 그대로 해라. 그럼 실천이 안 되는 아이디어도 막 냈다가 이제 얻어맞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아이디어를 안 내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너 무조건 내라. 안 내면 넌 처벌이다. 그럼 또 억지로 또 아이디어를 내요. 이게 악순환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다가 이게 안 되는 아이디어인데 이거 하면 괜히 고생하는 아이디어인데 뭐라도 내라, 실제 성과를 내라 자꾸 그러니까 어거지로 아이디어를 냈다가 그거 실천하라고 하니까 실천하는 동안 또 고생을 해서 막 딴 데서 메꾸고 그래서 봤더니 거짓말로 자꾸 달성했다고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 제안을 해야 되는 말단도 물론 문제지만 그 제안을 모아서 제안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중간 관리자도 힘든 거예요. 야 너네 조직, 너네 시, 너네 군, 너네 뭐 행정구역, 너네 당, 지역당은 제안 제도 얼마나 성공했어?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얼마나 좋아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한 제도를 통해서 생산량을 120% 향상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목표를 그렇게 주고. 그런데 이제 무조건 하라고 하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뭐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몇 개 더 있어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LG에서 뭐 내부에서 그런 비판이 나왔었죠. 뭐 윗사람이 그냥 잡스가 놀랄만한 디자인을 자꾸 내라. 그게 그런다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놀랄만한 디자인을 내라고 한다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죠. 제안을 하라 하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세계적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초빙을 해다가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우수한 기업들의 디자인을 모방해 가면서 거기서 또 창조를 하고 또 새로운 걸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많이 지나가면서 그 와중에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합쳐줘도 될까 말까인데 갑자기 그냥 스티브 잡스도 깜짝 놀랄만한 디자인을 빨리 제안해 이런다고 갑자기 좋아지진 않죠. 그리고 그 어거지 그 위에서 시키는 그 강요가 불러온 LG 모바일 사업부의 지금 현주소를 우린 다 알고 있고요. 네, 지금 휴대폰 사업을 점리 많이 하고 있죠. 또 다른 또 이 강제적인 어떤 제한제도, 강제적인 할당제도의 실패는 이제 중국이 예전에 그 지방에 뭔가를 해서 어거지로 어떤 것들을 많이 했던 사례들이 있죠. 꼭 뭐 제한제도라기보다 할당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철을 많이 생산해라. 철을 갑자기 어떻게 생산합니까? 제철소도 없는데 그냥 토목 고로라고 이렇게 흙으로 가마 만들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녹슨 철 넣어서 이렇게 끓이면 녹고 그걸 다시 이렇게 하면은 수수한 철이 얻어지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원시적인 제철 방법이죠. 다만 그렇게 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철이 안 생기는 거죠. 철의 절대량만 맞춘 거지. 그렇게 만든 철은 농기구로도 못 써요. 물렁물렁해서 땅이 안 파질 정도야. 그냥 구부러져. 연철이라 그래. 여러분들 뭐 철에 대해서 이제 제조에 대해서 좀 제조공학 같은 거 우리 과도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면 알 수 있지만 탄소도 좀 섞어야 되고 막 이렇게 그 제철소 가보면 이렇게 롤러로 막 엄청 아변하고 막 그런 작업을 반복해요. 그렇게 해야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당금질도 없이 그냥 녹인 철을 그냥 주물로 이렇게 만들면 물렁물렁해요. 아무것도 짜게도 못 써요. 그런 것만 계속 만드니까 또 막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내라 그래서 그 막 실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키워드는 토법고로입니다. 네, 토법고로. 고로는 이제 용광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위에서 뭔가를 강제적으로 하는 자발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하는 위에서 성공 요인의 제도로 봤을 때 자발성이 잘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인정과 보상이 잘 되지 않게 하는 것, 제안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당연히 참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도 좋지 않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성공 사례보다 10배, 100배는 많은 실패 사례를 우리가 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죠. 사실 학생회도 그렇고 제가 다닐 때도 그렇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뭐 그냥 무턱대고 이런다고 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진 않죠. 네. 저도 여러분한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뭐 이런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진 않죠. 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멋있는 우리 알렉 볼드윈 형님이죠. There are no bad ideas, only great ideas that go horribly wrong. 네, 그러니까 나쁜 아이디어는 없다. 그냥 위대한 아이디어가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어도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도 되게 잘못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고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There are no ideas too dumb to tell. No ideas too dumb to tell. 그러니까 speak out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기에 너무나 멍청한 아이디어라는 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라도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생들끼리 조별 활동하거나 하면은 브레인스토밍 하라고 하면 제일 많이 망설이는 게 이제 무슨 얘기하면 이제 창피하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망신 나갈까봐. 브레인스토밍 할 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 중에 한 5분, 10분 정도는 초반에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과 비판 시간을 따로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그 아이디어에 보태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모았을 때 우리가 이걸 뭐 정리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야지 처음에는 무조건 아이디어를 쏟아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멍청해 보이던 아이디어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결합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좋게 활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무조건 안 좋은 아이디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건 특히 여러분들이 뭐 수업 들으면서 대학교에서 조별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지만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 그게 제한제도의 어쩌면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짧은 파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거짓말은 당분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뭐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쭉 들으면 되는 내용이고 뭐 그렇게 어렵게 뭔가 이렇게 구조화해서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단원들이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연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례를 좀 길게 설명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좀 특히나 이런 파트는 검색도 해가면서 사례들을 재미있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거 관련된 과제도 한번 내드릴게요. 네, 부담 없이 들으면서 뭐 또 숙제 나오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늘 이렇게 동영상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는 학생도 있고 그냥 아닌데 난 그냥 빨리 감기 할 건데 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요. 다만 어, 굳이 동영상을 안 볼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운영되는 뭐 거기에 뭐 많은 세금이 더해져서 운영되는 학교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고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교재건 뭐 강의 자료건 동영상이건 뭐 인터넷 검색이건 뭐든 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의 권리인 거지 의무가 아니에요. 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또 다음 동영상 과제 풀이 뭐 이런 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